파월 의장이 참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이 법무부로부터 형사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명문을 내놨는데요. 사실 연방정부, 그 중에서도 트럼프와 연준 의장 파월은 트럼프가 취임하고서부터 계속 앙숙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월을 쪼아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여기 보시면 파월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에 1분 55초, 그러니까 2분 남짓의 짧은 성명문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핵심 내용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금요일에 법무부는 연준의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고 연준 사무실 개조 공사와 관련해서 형사기소를 고려하고 있다. 연준 수사에 대해서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연준이 지금 사무실 건물이 낡아서 공사 중이거든요. 근데 그 공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파월이 상원은행위원회라는 곳에 나가서 비용은 이러이렇다, 여기에 이렇게 쓸 거다, 이런 증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파월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사기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수사를 착수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위에 저런 이유들이 모두 구실이라는 겁니다. 파월이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런 거다. 형사고발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설정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서 대통령의 선호,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는 거를 들어주지 않고 연준의 이중 책무,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금리를 설정하니까 얘네가 보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공사비용 이런 거는 그냥 명목적인 구실이자 핑계인 거고, 트럼프가 원했던 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안 해주니까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 있는 그 법무부라는 곳이 나를 조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25년 9월에 25bp, 10월에도 25bp, 12월에도 25bp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최근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로부터 파월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정치적 압박을 받고 보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트럼프 입장도 할 말이 많습니다.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 마지막 FOMC에서 2024년 9월이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5.5였는데 5.0으로 0.5%포인트나 금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당시 바이든 재선을 도와주려고 파월이 빅컷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도 트럼프와 파월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진 거죠. 파월이,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직접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연준 의장을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4번의 행정부에서 연준 이사회 근무를 했다.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번갈아 가면서 이사회 근무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건 정파적인 논리 이런 거 없이 편파적이지 않게 오직 2가지 목표, 다시 말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2가지 책무에만 집중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겠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굴복 안 하고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파월을 수사 착수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났냐? 타임라인만 잠깐 말씀드리면, 연준 건물 공사 비용이 이게 22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분명히 파월이 초기 예산을 짜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우리가 19억 달러에 지을 수 있다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부가 받았는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고 작업을 해보니까 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게 더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25억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귀신같이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냐, 너가 낸 제안서 세부 내역 보니까 뭐 고위 관료들 전용 엘리베이터, 분수대, 대리석, 옥상 테라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의회 청문회에서 파월이 나와서 직접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2021년 처음 내가 냈던 제안서에는 분수대나 테라스 이런 공사 내역이 있었는데, 최신 제안서에는 내가 업데이트해서 그거 안 하기로 했다. 그런 거 지웠다. VIP 식당 이런 거 없고 새 대리석 이런 것도 안 깔 거다. 그런 거에서 돈이 6억 달러가 더
더 드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은 돈이 6억 달러나 더 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땅을 파보니까 토양 오염도 심각해서 이런 것들 더 제거하느라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지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 장비값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거는 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뜨끔할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축 자재 이런 거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내 탓하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이런 불가피한 이유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래? 네 말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해서 법무부가 연준한테 소환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성명문을 이례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보통 트럼프가 미스터 투 레이트 파월이다, 당장 해고해야 된다, 파월은 무능하다 이렇게 하면 파월이 반응도 안 했는데, 영상까지 업로드하면서 생각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사람들도 파월 입장에 공감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트럼프가 SNS에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데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파월이 올해 5월까지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말년병장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외신 뉴스 반응도 그렇고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트럼프가 이 사건 이후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법무부가 연준 수사하는 줄 몰랐다.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이건 악시오스에서 나온 카더라인데요. 트럼프한테 베센트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 할 일을 굳이 해서 상황을 오히려 왜 더 혼란스럽게 만드냐, 파월은 4개월 뒤면 어차피 물러날 건데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베센트가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느냐. 먼저 파월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해졌다. 실제로 참모들이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 나는 이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차기 의장 공석에 대한 인준을 반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연준 의장을 인준하는 상원은행위원회라는 기관의 구성원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총 24명인데 이 톰 틸리스라는 사람이 상원에서 은행위원회라는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케빈 헤셋, 케빈 워시 이런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목을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 상원은행위원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문회도 거치고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 검증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케빈 헤셋 같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이 연준 의장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행위원회에 총 24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화당이 13명이고 민주당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톰 틸리스가 공화당 13명 중에 한 명으로 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톰 틸리스가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후보를 지목하든 나는 반대표를 던질 거다. 그러면 아까 그 13명 중에서 공화당에 한 표가 빠지니까 12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과반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화당이 설령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으로 하나가 추가가 돼서 12표가 다 반대를 해버리면 서로 같은 12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케빈 헤셋 같은 사람이 물가나 고용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맛에만 맞게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려준다는 스탠스를 취할 것 같다. 정치적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상원위원회에서 반대표 12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 다음 상원 본회의로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임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파월이 퇴임하고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가 올해 5월까지죠. 이런 상황에서 5월에 파월이 물러나도 이사직 임기는 아직 28년 초까지라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연준 의장하고 물러나면 그 연준 이사직도 같이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월이 만약에 트럼프한테 더 세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이사직 임기를 다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이사직이 금리를 결정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작정만 하면 트럼프가 작년에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들을 공석 자리에 꽂았던 그런 기회를 파월이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1940년대 메리너 에클스 연준 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으니까 이사직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선 그린스펀, 벤 버냉키, 옐런 이렇게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13명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위반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뭘까요? 이런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전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체제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을 먼저 입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파월이 잘리냐 안 잘리냐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파월이 해임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연준 의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1%대로 내리면 그게 과연 증시와 채권에 좋을 것인가? 그게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26년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 정책마저 완화적인 기조로 이어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단기물은 반응할 수 있어도 장기물은 안 내려가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쓰고 기준금리가 1%예요. 돈도 막 풀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장기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하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5% 이렇게 오르는데 1, 2% 남짓 주는 채권에 누가 10년 동안 돈을 묶어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 더 줘. 금리 더 안 주면 나 채권 안 살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장기채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담대를 1, 2년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빌리니까 장기채 금리를 따라가는데 이 주담대 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담대 같은 대출 금리 떨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서 생활비 부담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이 중간선거 앞두고 서민층 지지율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채권도 매입해라. 그래서 채권 가격 올라가게 해서 채권금리 낮춰라 라는 뉴스들이 최근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생겨서 장기물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주택정책, 금리를 내리려는 정책과 돈을 풀려는 통화정책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구상과 달리 장기물 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본인들이 갚아야 될 돈, 그리고 서민들 부담이 올라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지지율에 따라서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장 분위기에 막 당장 턴어라운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도 거의 반응을 안 했고요. 이틀 차인데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요지부동합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해두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혹여나 다른 악재들과 겹쳐서 금리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1월 28일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동결이 97.2% 이상이라서 이 당장 다가오는 금리 결정 자체에는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파월이 30분 뒤에 기자회견에서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